그래프의 어떤 해석을 저희가 좀 간명하게 하면서 이해하면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 8장은 이제 두 개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세계가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소득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이 네, 그 노동소득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소득에 집중해서 그 세계가 구성된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 노동소득으로 뭔가 어, 자본의 어떤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본 자체의 원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자체가 소득 이게 두 개가 있었고 사실상 그 자본소득이 갖고 있는 세계가 계속해서 자본주의 이 세계를 그 이전부터도 계속 주도해왔다 라는 거를 이제 두 개의 세계를 바탕으로 지금 현대사회까지 변하는 어, 어떤 세계관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세계란 자본소득자의 사회와 이제 슈퍼 경영자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일단 그 사례로 20세기 프랑스의 불평등 감소를 어, 프랑스 소득 불평등이 도표로 이제 어떻게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지를 상위 10% 어, 상위 10%의 어떤 총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의 총소득에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8-1의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어, 여기에 이제 벨 엘포크 시대라고 하는데 그 지난 시간에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잘 몰랐다가 벨 엘포크 시대를 이제 벨 엘포크 시대는 이제 프랑스에서 유럽 사회 중에 가장 태평성대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을 가졌던 단어인데 보통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반발 전까지 전 유럽이 평화를 누리며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세대. 그러니까 이 도표상으로는 여기가 지금 1910년부터 시작하니까요. 1차 세계대전 반발 요까지죠. 예, 여기까지 이때 여기서는 벨 엘포크 시대 프랑스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사실 가장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때가 또 이 시절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쩌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한 그 시대가 기준이 무언가, 기준이 도대체 무언가. 이때가 가장 이전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넌센스적으로는 가장 소득 불평등이 이루어졌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 1900 1차 세계대전 요 반발 전하고 여기 1945년 정 2차 세계대전 이때쯤부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의 총 그 소득이 검정 그래프가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고요. 그러니까 자본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하얀 그래프가 임금 상위 10%인데, 보면은 임금은 거의 변화가 없죠. 임금 변화는 거의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은 오히려 안정적인, 불평등이 아니고 오히려 안정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오히려 그 불평등을 계속 임금으로 음, 초점을 갖추고 거기에 불평등을 하고 이거 조정만 했던 거고, 오히려 자본이 불평등해. 여기 보면 상위 10%가 갖고 있는 자본이 어, 1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에 거의 45%에서 50% 사이였고요. 이때 50% 사이였는데, 지금은 2010년에는 거의 30%에서 35% 사이로 이렇게 상당히 줄었죠. 그 역할을 했던 그 전환점이 1945년의 2차 세계대전. 네,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이제 20세기 첫 10년 동안은 상위 10%의 여기 그 소득 불평등이 사실 10년 동안에는 거의 이 2010년대와 가도 임금의 변화는 거의 어, 계속 2010년까지는 없었지만 여기서부터 어, 그 20세기 첫 10년 동안은 2010년대와 마찬가지로 임금 계층의 상위 10%가 총 임금의 약 25%를 차지하고 어, 분배의 최하위층에서도 임금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어, 양상을 보였다는 게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이제 결정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데도 여기 보면 임금의 그 계층 구조가 임금이 이렇게 안정적이지만 이 안에도 임금의 계층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자본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이 사실상 여기에서 불평등의 자본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았을 거라고 피케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2의 그 도표는 1910년에서 2010년까지 아까 상위 10%보다 이제 상위 1%는 그래프에서 보신 것보다 더 예, 심하게 나와 있는데요. 상위 1%는 그 총소득이 몫이 감소하는 것이 어, 같게 보이지만 여기 1910년에 상위 1%가 요 그래프를 내가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상위 1%가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지금 20%가 이제 조금 넘는 여기에서요. 10%가 아까 40%가 넘었었죠. 네, 상위 1%는
20%가 넘어섰는데 그래프를 보면 사실 이거보다 더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1945년에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역시 자본소득의 몰락으로 자본소득이 이렇게 이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고 나서 결국 임금의 어떤 안정세하고 총임금에 차지하는 몫이 실제 그 최상위 계층의 자본소득은 그때 1910년보다는 지금 이렇게 최상위도 거의 18% 이상 이렇게 내려간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프랑스에서 불평등의 감소는 주로 자본소득자의 몰락과 최상위 자본소득의 급감으로 이렇게 설명되는데, 여기 이제 쿠츠네츠 이론이 제시한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불평등의 축소가 사실상 구조적 과정이 일반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이 쿠즈네츠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 그래프가 다시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생겨나면 다시 제자리로 이제 몰락해서도 돌아온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이 쿠즈네츠 이론이 제시한 것처럼 이때 당시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일어났어도 그게 그 회복되지 않고 계속돼 갔죠. 그거는 이제 자본소득 자체가 몰락됐기 때문에 이게 회복하지 않았다는, 적어도 1%는, 1%까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요인은 여러 요인인데, 여기 불평등의 역사가 혼돈의 정치사라는 주제로 얘기하면서, 정말 불평등은 그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의 불평등은 역사의 길이고 평온한 관처럼 흘러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요인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경제적 요인이 아니고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모든 요인들이 수동돼서 실제 모든 차원이 아주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의 분배 역사는 한 국가의 역사를 더욱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장이 이제 이 자본론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 부 분배의 역사가 정말 국가의 역사를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어쩌면 더 명확하게 보는 또 해석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실상 20세기 과거를 지우고 사회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오히려 정치나 이런 조화로운 민주적, 경제적 합리성이나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쟁이 새로 오히려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기반이 돼서 그 전쟁이 그것을 다시 출발하도록 해줬다. 그것도 어, 어, 피케트가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해서 어, 자본 자본이라는 것이 이제 전쟁이 결국 그 상위 퍼센트의 상위 10%나 1%의 자본소득자들이 전쟁으로부터 회복이 안 된 거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배당금이라든지 그동안 그 수익으로 받던 그런 것들이 다 몰락되니까 그런 것이 다시 세워져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런 기간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전쟁은 그런 것을 다시 제로 베이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다른 자본소득자 사회에서 새로운 경영자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소득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도표 8-3에서는 1932년 프랑스의 최상위 소득 구성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검정 그래프가 노동소득이고요. 지금 하얀 동그라미가 자본소득, 세모가 이제 혼합소득인데, 이제 혼합소득은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것도 보면 지금 이 밑에 P는 이제 상위 10%, 90에서 100까지, 여기 아래 X축은 상위 10% 집단을, 여기 90에서 95%, 95에서 99%, 이렇게, 이게 퍼센트 집단을 이렇게 하면서 0.01%, 0.1%까지, 0.1%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눠놨고, 이 소득 구성자들을 보면은, 역시 여기도, 어, 총소득 상위 그 10% 집단 내는 여기 전체 보면은 초창기에 10%, 90에서 95%, 10% 집단에는, 노동소득의 중요성이, 그 10% 이 집단이 이쪽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상위 퍼센트의 0.1%, 0.01%죠. 0.1%에 가까워질수록, 0.1%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의 중요성이 이제 훨씬 중요해지죠. 그래서, 지금 5%대, 0.5%대, 이쪽 0.5%대의 1932년에 0.5%대의 소득 계층들이 1932년을 기점으로 했던 0.5% 이전, 여기는 어, 노동소득이 자본소득보다 이렇게 그 소득 분배가 높아 보이지만 0.5%가 넘어가는 점점 어, 상위 계층으로 가게 되면 자본소득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5년에 프랑스의 최상위 소득 구성으로 이제 가보면은 이거는 여기 지금 아까는 1932년에는 0.5%에 해당되는 0.5%까지는 0.5%까지는 노동소득이 그 0.5% 10%에서 0.5%요. 까지는 노동소득이 더 중요하게 하고 0.5%를 기준으로 그 자본소득이 더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현대에 와서 2005년에 와서는 0.1%가 자본소득이 더 중요한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이제 현대에 오면서 실제 자본소득의 영향력이 계층 퍼센트가 점점 더, 어, 더 최상위 퍼센트가 이제 10%에서 0.5%에서 0.1%로 더 최상위 퍼센트의 집단의 자본소득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이제 노동소득자들이 점점 10% 안에서 0.5%하고 10% 안으로 노동소득자들이 그쪽에 이제 소득의 계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자들이 이제 그 자본소득자 사회에서 경제 사회로 간다는 그 주제를 놓은 게 이렇게 된 것이 경영자들, 그러니까 사실상 자본소득이 없이
자본소득이 아닌 경영자로서 뭔가 노동소득 경영으로서 실제 1932년하고 현대사회를 와서 2005년 프랑스의 이런 최상위 소득 구성을 그래프를 보면은 어, 나중에 그걸 슈퍼 경영자라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 0.1%를 제외한 0.5%까지는 최상위 계층에 어떻게 보면 슈퍼 경영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새로운 노동으로서 그 최상위 계층으로 들어가는 퍼센트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위 10% 안에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이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음, 그것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래프를 보면 유럽 프랑스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의 그래프는 또 좀 다른데요. 아니 이게 비슷한데 약간 미국은 더 심하게 지금 보여지는 게 여기 총소득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그래프가 이 검정 그래프고요. 이건 이제 하얀 건 이제 자본 이득을 제외한 그래프라고 보는데요. 음, 이거는 어, 요거는 내가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이거는 교수님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음, 이게 총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CEO들이 최고 경영자들이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주식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자본 소득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합친 게 이제 그 위에 까만 선. 그러니까 거기서 순수하게 자기 그 자본이득 빼고 월급만 받아서 그 쌓은 소득이 밑에 하얀 선이고, 그게 이제 그 2차 대전을 이후로 해서 급증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0년대에 와서는 이게 그러니까 슈퍼 경영자라고 할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는 그 소득계층이 그렇게 급증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소득에서 임금 소득에서 거의 50% 가까이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을 가져간다 이런 말이니까 이게 소득 불균형이 되게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고 그 음, 밑에는 내려가 봐요. 네. 그 이제 그 10%란 사람을 뭉뚱그려서 볼 땐 그런데 그 안에도 또 이제 그 소득 불평등이 10%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이거는. 음, 앞에 위에 그림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그 상위 10% 사람들이 거의 이제 4, 50%를 차지하는데 그 10% 내를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거기 상위 1% 이게 이제 그 까만 선이잖아요.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소득에서 그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거를 이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그게 1910년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30년에 거의 이제 그 상위 10%들이 50%를 차지했다가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25% 이상 감소해갖고 뭔가 소득 분배가 재구조화 되는 듯 하다가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심지어는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이 그래프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교수님. 이게 그렇지. 상향하고 있는 계속 거고, 상향하는 이런. 이게 1930년대가 제일 높잖아. 29년이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네네. 29년에는 이게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고 터진 날이 저기 해고, 이때는 극소수 사람들이 그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저렇게 50% 가까이 됐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뉴딜 정책하면서 조금씩 좀 내려오다가 전쟁 터지니까는 쭉 떨어지고 그 월급 받는 사람이 없었겠지, 전쟁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쫙 내려와서 소득 불균형이 많이 해소가 됐다가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시 그 공황 시절과 비슷한 정도로 소득 상위 계층들이 차지하는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됐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죠. 네. 프랑스 사례는 보면 프랑스는 되게 그 현대 여기 2010년까지 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오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슈퍼리치들이 많이 미국에서 나왔나 보네요. 예, 미국은 뭐 그 스티브 잡스니 뭐 네. 그 빌 게이츠니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지금 보면 프랑스는 그러면 그런 위인이 발생하지 않게 그 소득세든 뭐든 누진세든 엄청 세금 걷어서 그렇지. 낮춘다는 거잖아요. 낮춘다는 거아니에요 네. 계속. 어, 얘네는 그런 게 없고. 체계, 체계 소득세 얘기를 한 게 그 얘기를 1914년 정도에 이제 소득세, 를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자본을 이제 제어해서 결국 불평등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조금 다른 게 음. 프랑스나 유럽은 그 여기 소득세이긴 한데 누진적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상당히 그 세게 매겨가지고 자본 소득자의 그것을 계속 그 내렸다는 거죠. 어쨌든 그 쌓이는 자본이 생기지 않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것을 했음에도 이렇게 뛰어넘는 건지 아니면 그 뭐 내가 뭐 300억 받았는데 150억 아니면 200억을 내게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벌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아닌가? 그래도 이게 벌. 1990년이 저게 닉슨 정부 들어설 때예요. 음,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저기서 막 급증하잖아. 이게 이제 네. 완전히 레이거노믹스 음, 그가 그 되면서 저렇게 심화가 됐고 아마 저기 클린턴 때 다시 내려갔을 거야 저렇게 2000년대 그 초에 그러네요. 그랬다가 부시 되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오바마 되면서 또 내려오고 계속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가 분배가 됐다가 다시 그 양극화가 심해졌다가 이러는 걸 지금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죠. 레이건이 80년대 여기잖아요. 그렇죠? 80년대. 그치? 80년대 레이거노믹스 여기부터 그때부터 시작돼. 그 상승세가 심하잖아, 아주 지금. 그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음. 저렇게 그러니까 저게 신자유주의의 결과예요. 저렇게 음. 양극화가 심해진 게. 그러네요. 그 결국 슈퍼리치 그 자들을 슈퍼리치 월급이나 아니면 경영자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옛날에 그 자본소득의 불평등 상태로 몰아간 거네요. 그 자리만 바꾼 거지. 그래서 이때 그 유행했던 말을 한국의 그 저기 특히 이제 국힘당 애들 이런 애들이 자주 써먹는 말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거를 무슨 그 철칙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빌 게이츠나 그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네, 테슬라 그 아마존의 저기 뭐야 이런 애들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환상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특수한 몇 명의 예일 뿐이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음.
그렇죠. 아니, 그 스티브 잡스 혼자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거든. 그 애플에 스티브 잡스가 죽어도 지금 애플은 세계 최고 기업으로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지. 스티브 잡스가 이니셔티브를 제공했지만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거대 기업 애플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미 상식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회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지가 꽤 됐는데도.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환상이죠, 하나의. 네, 사람이 아니라 그 미국의 그 유통망 힘이잖아요. 유통망에 그렇지. 자기 것을 강제로 유통시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인재를 끌어모아 가지고 멜팅 팟으로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체제, 미국 국가 체제, 그다음에 그 서부 개척 시대부터 파이오니어 정신이 있어 가지고 그 새롭게 뭐를 벤처기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게 미국 사회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슈퍼리치 그리고 슈퍼 CEO 몇 명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신화는 이건 다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냥 신화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을 몰아간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이건희가 한국을 먹여 살린다,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 근거로다가 된다고. 근데 뭐 이건희가 똑똑해서 삼성이 저렇게 컸나? 전혀 아니거든. 이건희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라고. 누구야? 이재용도 아니라고. 그 사람 때문에 삼성이 큰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그 시스템이 지금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특정 한 사람에게 그 몰아가려는 영웅심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봉을 몇백억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합리화시킨다고. 근데 이걸 교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어. 근데 앞으로 시대는 한두 사람이 세상 뭐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 예전에 음. 서울대학교 무슨 어떤 교수가 무슨 몇 명이 그 교수님이 했던 말씀 똑같이 했는데 무슨 어떤 경제 이론을 하면서 몇몇 자기네들이 다 이 한국 경제를 이끌 것이다,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 대학교 때인가 어떤 거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들은 아주 밥 먹듯 한다고. 그 어떤 산업 구조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도 그런 영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별 교육, 뭐 교육도 마찬가지로 뭐 특수교육,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네. 그렇죠. 네, 사립고등학교, 그 가사고, 사립초등학교, 그러니까 사립학교 만들고 하는 논리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만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만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대만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좀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만은 그거보다는 중소기업이 그 중화부가 탄탄한 구조라고 하잖아요. 대만에서도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재벌 합리화적인 얘기를 좀 하나요? 안 하죠. 그죠? 그거를 안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이탈리아, 네. 대만, 이 세 나라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늘 펴왔어요. 그러니까 슈퍼 몇 개 대재벌을 표방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 그랬고요. 근데 일본은 지금 뭐 경제는 망가졌어도 걔네들의 산업 구조는, 특히 제조업 분야는 세계 지금 최고예요. 일본이. 그 이유는 일본은 초창기에 전후에 그 나라를 살릴 때, 그 경제를 세계 뭐 2위 국가로 만드는 데는 그 소니나 무슨 뭐 파나소닉이나 이런 몇 개 재벌 그룹들을 키웠던 게 성공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 거고, 박정희 정권부 때부터 재벌 중심 정책이죠. 근데 일본은 그거를
중소기업 정책으로 바꿨어요. 70년대 이후에. 근데 한국은 그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제조업이 몇 개 대기업이 망가지면 우리나라는 되게 취약한 지금 구조예요. 근데 대만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그런 슈퍼 기업이 거의 없어요. 우리 독일 기업 중에 이름 나는 회사 별로 없잖아. 자동차 뭐 벤츠나 무슨 뭐 이런 거 빼고 그 소비재 만드는 기업 중에서 우리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다고. 근데 지멘스 제가 그 정도? 제가 그 예전에 그 스마트 공장 그 현황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현황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한 7, 8만 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그 절반 이상이 되게 많은 숫자가 현대 자동차에 부품 납품하는 데예요. 현대 그렇다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큰 산업단지들 있죠. 저기 구미가 이제 제일 큰 산업단지고, 그 다음에 저기 익산 뭐 이런데 그 또 부산 그 사상지구 이런 지역의 그 산업단지들이 대개 보면은 다 대기업의 그 부품 납품하는 하청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 큰 기업이 하나 무너진다고 하면 지금 보면 막 그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대기업 그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왔다. 이거 뭐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만은 그 TCMC 요새 뭐 그 저기 이름 나는 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아는 회사가 없잖아. 근데 걔들이 외환 보유고도 전 세계 뭐 5위 안에 들어가고 그 뭐 이런 무역 전쟁 분쟁 일어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도 대만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걔들은 근데 탄탄한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TCMC도 보면 제가 되게 특이한 거는 걔네가 종합 제품을 안 만들어요. 음, 삼성은 별거 다 만들잖아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애플한테 견제당하고. 음, 근데 걔네는 안 만드니까 세계에서 믿고서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품 중심의 정책을 피고 있냐는 거죠. 그치. 그 뭐 대만의 부품 소재 산업은 세계 거의 최고죠, 지금. 독일도 그렇고. 우리 소부장으로 많이 늘었나요?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문재인 좋아졌나요? 정부 때 좀 늘었죠. 소부장 그 제도 도입하면서 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게 다시 지금 이번 정부에서 다시 재벌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을 거예요. 네, 아쉽네요. 이런 책 읽어보면은 참 우리나라 구조가 경제 구조가 되게 취약한 거고 대기업에 너무 의존적이다. 음. 대기업에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대외 환경의 변화에 너무 좌지우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는 보면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이제 주 생산을 한다면 야, 우리나라 절반의 경제가 무너지겠다. 음, 그, 그 시장에 올라와 있는 그 차들이 거기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 보면요.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큰일이죠. 전기차로 다 바꿨을 때 저기 부품 납품하던 회사들 다 벙찌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못 거 사줄 받고 리도 있는 없고. 회사들. 아이고. 예. 네, 그게 이제 도미노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국내에 있는 그 자동차 정비 사업 소위 말하는 카센터 예. 카센터 줄어드는 속도가 저 대전 제가 저기 의원 활동할 때 이제 대전 통계를 봤더니 뭐 거의 그 10% 그러니까 대전에 한 800개 정도의 그 이렇게 조합에 가입된 사업소가 있거든요. 카센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800개들이 난 전기차가 이제 계속 지금 뭐 누는 속도는 아직도 그렇게 그 미미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센터 못 낳는 곳이
거의 80%가 1인 사업장이고, 그리고 해마다 줄어드는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그 4, 5%씩 이제 되고 뭐 이러는 상황이더라고요. 음. 전기차는 그 배터리 빼고 그 별거 정비할 없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이퍼 갈고 그 정비할 게 없어요. 없죠. 정말. 아, 갈아주면 돼요. 그래요? 예, 갈아주면 돼요, 그냥. 아니, 네. 전기차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요. 엔진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배터리만 있어요. 와, 아니, 그 구동장치하고 이런 전기 거 모터하고 배터리만 있어. 그 트랜스미션. 그게 다야. 아니, 소비자는 좋아지겠네. 소비자는 좋아질 수 있지. 근데 국가 경제가 망하는데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그 차를 살 수가 없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잘 연착륙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게 방법이 없어요. 경제 구조가 되게 너무 단순해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 다른 부품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예, 부품 회사들을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그 기계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이렇게 그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들. 그게 대만, 일본, 그다음에 그렇죠.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무지 강하거든. 음. 걔들은 회사 이름을 우리가 일반 사람은 몰라요. 선전도 안 하니까. 근데 어떤 뭐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그 중간 그 뭐야 이렇게 뭐 웨이퍼 무슨 생산기라든가 이런 거 다 수입해 와야 되거든. 음. 그런 기계 만드는 회사를 키웠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없는 거죠. 이제 지금 되게 저는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기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가시죠. 아시죠? 앞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앞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이 소득 분배, 그, 10% 안에 이제 소득 그 분배 집단으로 봤을 때, 실제 그 상위 10%의 이제 서로 다른 그 세계들이 그, 그 사실 1%를 제외한 9%의 거기에 속했던 9%의 집단들도 사실상 현대에 오면서 그 집단의 계층이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9%의 이제 음, 저 이제 교사 집단 같은 경우는 초등, 중등 교사, 고등 교사들이 9%에 속했었대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더 전문직이고 더 연구 교수직이나 이렇게 이제 가능하고 그 실제로 그 더 전문 분야 9% 자체에 속했던 경영자 그룹이나 공무원 그룹도 거의 최고 고위 경영이나 더 전문 그룹만이 9%에게 속하는 상위 계층으로 더 올라가는 계층의 구조도 더 어, 고, 고, 고 전문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소득 불평등이, 예, 예, 이제 이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어, 이 피케티 책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부의 분배가 그 밑에 모든 부의 분배를 따라서 그것이 결국 삶의 목표가 되니까 어, 교육의 어떤 그 방향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꿈을 꾸고 있고
좋은 기업을 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렇게, 집단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게 교육되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뭐인가 슈퍼 CEO, 슈퍼 경영자 그런 사람이 이제 보통 사회에서 이런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가리키고 그렇게 인식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겠지. 사회적으로도 막 인정받고 요새도 뭐 유튜버 무슨 저기 뭐야 저기 김어준이가 무슨 이틀 만에 무슨 1억 거의 2억 가까이 버는 모양이던데 돈을 네. 이틀 만에. 그러면 사실은 김어준을 나도 좋아요 눌렀지만은 구독도 하고 그게 언론 권력이 또 형성되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이. 맞아요. 그게 슈퍼 소득자가 또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거를 전부 이렇게 설망을 하고 그런 사람만이 사회에서 우대를 받는 이런 구조가 가는 게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99%는 뭐냐는 말이에요. 나머지 99%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상위 슈퍼리치 1% 사람들을 선망하는 사회가 되면 나머지 99% 사람들은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은 그 1%를 받쳐주는 게 99%의 희생에 의해서 사실은 또 그 사람들이 소비해주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공존하는 사회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 논리가 그 상위 1%만을 위한 사회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어떤 작은 그 변화에도 상실감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이런 걸 느끼는 사회로 점점 바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게티 얘기는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걸 제도적으로 정치나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극단화되는 사회를 막지 않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게 존재할 수 있어도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사회는. 근데 그거를 피게티는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유튜브에 올려봤는데 제가 유튜브 보고서 지금 딱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해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요거인데 어쨌든 상위권 있잖아요. 완전 상위권. 뭐야 진짜 의료나 이런 쪽으로 가는 의사나 이런 거 되는 애들 말고는 나머지는 지금 다 루저로 만들어 버린 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도 고만고만한 대학을 가는 거고 그거 가서 뭐 할 건데? 니도 상위권이야? 니 극상위권이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애한테 옆에서 그거 아니잖아. 뭘 그렇게 잘난 척해. 뭐 이런 식으로 걔네를 계속 좌절시키고 계속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나는 극상위권도 아닌데 뭐 하면서 그냥 삶을 뭔가 치열하게 뭔가 노력해 보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그런 지금 학생 때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언론도 그런 식으로 치닫고 있고 네, 부모들도 거기에 다 물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새끼가 상위 슈퍼리치에 못 가면은 다 네, 루저처럼 애들을 하기 때문에 죽어라고 서울대 너희는 가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애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막 특수학교에 보내려고 막 하고 영재학스쿨에 보내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이 상위 1% 슈퍼리치권에 자기 아이를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병든 거죠, 이게 사회가. 예, 그 의사가 되면은 지금 그래도 보니까 지방에서 의료원 내과 의를 뽑는 거 보니까 한 5년 차 정도 되면 한 3억 정도 받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위 1% 2010년에 연간 소득이 35만 2천 불. 이게 4억이잖아, 4억. 네. 연봉 4억 이상인 사람이라고, 이게 1%가 되려면. 음, 우리나라에 그한 연봉 4억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4억 이상 되는 사람이 아마 한 10만 명? 음.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10만 명만 인간같이 성공한 거고 나머지 99.9% 4,999만 명은 루저야. 이게 이런 사회는. 이게 건전한 사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 모든 사회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게 평균 임금이 우리가 2,800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연간. 최저임금, 그러면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니까 이게 2,600. 아니야. 평균이 2,800이야. 음, 네. 그러니까 작년 아마 기준으로 그럴 거예요. 연간 연봉이 2,800이면은 평균 임금이에요. 그 최저임금은 2,000이지, 2,000. 아, 그런가요? 네, 2,000이죠. 그래서 저게 10분의 1, 그러니까 4억이 아니라 3,500만 원만 받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꽤 괜찮은 중위권 이상의 소득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10배를 지금 저 사람들은 받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야, 저게 아마. 상위 1%는 연봉이 4억이 넘을 거예요. 갑시다. 스포 이런 거 보면. 아, 네. 지금 8-7 도표도 이제 미국에서 고소득과 고임금, 이거 상위 10%가 이제 차지하는 몫에 대해서, 지금 1970년대 이래 소득 불평등 증가는 주로 임금 불평등 증가 때문에, 임금 불평등도 이제 증가됐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희 여기 그 70년대 이후에 그래프가, 여기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네. 임금 불평등 증가. 1970년대 임금 불평등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1970년대. 아니,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아, 들어서면서부터 그 소득 상위 그룹들이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지. 이거 아까 본 그래프잖아. 네. 네, 소득 상위 10% 내에 이제 동거 제재라고 해서 이제 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그리고 혼합소득. 그래서 지금 상위 10% 이내에 그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0.1%에 가까워질수록 자본소득이 월등하게, 어, 총소득에 차지하는 자본소득이 월등하게 중요해지는. 이게 노- 복합적인 게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임금 소득이 높아서 상위권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이 늘어나잖아, 그 사람들이. 네, 주식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자본소득의 비중이 더 커지는 이게 네, 이제 복합적인 거지. 단순히 임금소득자와 자본소득자가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금 소득으로 큰 사람들이지만 그 성공 신화를 이루면서 자본소득의 상위권자로 또 이제 진입을 하는 게 결합되니까 이렇게 더 극단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아까 이게 지나갔는데, 예, 요 그래프가 이제 이게 슈퍼 연봉 상위 1% 소득이 슈퍼 연봉이 부상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미국에서 지금 그 슈퍼 연봉이 결국 슈퍼 리치들이 이제 거의 2010년 여기 보면 거의 50% 이상 이제 차지하는 이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말씀처럼 임금 불평등이 이제 자본이까지 이제 되어 버리니까 지금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지금 2007년에는 지금 1929년에 지금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 5%, 상위 4%에서 이게 보면 5%의 시점에서 지금 그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교차점이 보이는데 점점 상위 퍼센트로 이렇게 최상위 소득 구성원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에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1%는 자본소득의 영향을 어떤 시대적 영향에서도 계속 받지 않고 있다. 결국 지금 10%의 구성원들이 조금 퍼센트가 더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거는 옛부터 지금까지 0.1%의 그 자본소득자들은 실제로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상위 4%에 들어오는 슈퍼리치들이 이제 또 다른 자본 소득자로서 그 전체 소득의 불평등을 또 구성하고 있는 거죠. 특이의 점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면 소득이 매우 높은 집단 구성원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 결국 돈에 그것을 이제 잘 사용할 이제 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금융 전문가들이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도 물론 이제 그게 유리하긴 했지만 그거 역시 최상위 소득 집단은 오히려 금융 부분이 아니고 비금융 부분에 속한 최고의 경영자들이나 금융 부분이 아닌 오히려 자본가들이 최상위 계층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9장 8장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계 사람들이 자본소득을 많이 올린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화돼 있죠. 그 워런 버핏이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투자의 귀재들, 소로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개인 자산이라는 게 뭐 말도 못하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뭐 메릴 린치라든가 무슨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하여튼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자본가들이 전체 그 90%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분포 중에 보면은 상당히 많죠. 자본주의 국가의 이게 특징이죠. 예,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그 금융자본가들이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별로 이렇게 그 뭐야 슈퍼 에셋, 뭐 미래 에셋,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그리고 그 금융으로다가 큰 사람들 몇 명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실화적인 존재고 지금은
그냥 기업화돼 가지고 별로 그 사람들이 자산을 계속 뭐 소로스나 무슨 워런 버핏처럼 불려나가 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 잘 못 듣잖아요. 그렇지만 대기업의 CEO들은 연봉을 200억 무슨 뭐 400억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신문에 종종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자본이라는 게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죠, 전통적으로. 근데 그들의 비중이 미국도 사실은 줄어가면서 대기업의 CEO들이 자본가 집단으로다가 대자본가 집단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제 미국 경제의 특징이다. 이 얘기를 이제 피게티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또 기업 가치 뭐라고 하는 걸로 그 CEO들이 사실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투자된 금액으로 엄청난 또 그걸 받는 그런 부류도 많이 생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 제조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네, 그 대가로다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형적인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 제품을 고급을 잘 만들고 한국에서도 무슨 냉장고, TV 이런 걸 GE 거다 그러면은 뭐 최고의 제품으로 70년대 그때는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다고. 전 세계에서 전자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근데 그 회사가 지금은 거의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 GM도 그렇고. 예, 맞아요. 그 현대도 그런 풍을 타고 이제 현대캐피탈을 만들고 삼성은 삼성생명을 그 모 기업처럼 만들어 버리고 지금 말은 지금 삼성전자라고 그러지만 삼성도 사실은 돈줄은 삼성생명이 쥐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생명이 돈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망할 일도 별로 없어. 그 경기도 별로 안 타. 지금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힘드니까는 되게 수익률도 주가 떨어지고 하지만 삼성생명 그럴 일이 없어. 돈 넣고 돈 장사하는 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금융기관에 있을 때도 보면은 삼성그룹의 돈줄을 삼성생명이 다 대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 이런 데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삼성생명에서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넣어줘. 예금을 해. 걔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그 보험료 받은 게 다 현금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신용으로 해서 그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나 이런데 돈을 은행에서 내주는 거예요. 삼성생명 믿고 싼 이자에 그것도.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은 전부 꿈이 금융기관을 하나씩 갖고 싶어 한다고. 그게 한화도 하나생명, 그렇죠. 교보생명 이게 다 보험회사가 다 돈줄이잖아. 그게 미래에 그 지급할 돈을 그냥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수백조 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 얘들이. 뭐 그러니까 상조도 그 마찬가지. 현금을 싼 이자로다가 계열 기업에다가 그 빌려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증을 걔들이 서준다고. 그게 금융자본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대기업들의 돈줄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다 그 캐피털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도 포드, 무슨 GM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금융기관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특성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흉내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금융기관 하나씩 다 끼고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가 이 책에 보면은 다 드러나는 거지, 이제. 예. 그렇죠. 우리 아무튼 이런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을 보면서 그 어쩌면 당연하고 알고 있었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책으로 말해주고 하니까 아자 우리 낮에 박 이사도 말했지만 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자본주의에서 어떤 그 삶의 방향, 지금 자식한테 얘기했던, 저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그 목표했던, 그렇게 교육되어 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어쨌든 이런 그 경제라고 하는 그 부의 이런 측면을 교육에서는 사실 제외하고 그걸 제외한 상황에서 어떤 삶의 방향이나 다른 교육적 그 가치로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교육 대상자들은 그 안에는 직접 들어오는 그거 말고 그 안에는 원래는 또 부를 목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어, 아니 그 애들 그 너 커서 뭐 될래?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직업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결국은 목적은 하나거든요. 부모나 애들이나 목적은 돈 많이 벌래예요. 돈 많이 벌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제를 몰라.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애들한테 주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교과목에 경제나 돈을 버는 방법이나 그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가 돈을 아이들은 벌.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 이거 왜 어떻게 버는 거고 거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돈의 흐름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서야 시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차라리 그걸 알면 음. 나는 돈보다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 살래. 뭐 이런 그쵸. 것들이 네, 맞아요. 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런 모든 이런 흐름들을 만약에 이렇게 원래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정말 알고 고민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이 다 드러나서 실체를 알게 되면 나는 철학적 가치라든지 철학적 사고에 거기에 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재밌는 예로 어제 제 제자 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10년 만에 통화한 친구인데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어,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 제대하고 학교를 그만뒀대요. 내 그 친구 굉장히 어렵게 대학을 보냈는데 그 대학을 가정 형편도 굉장히 어려워서 국립대를 보냈어요. 시립대학이니까 그래도 국립대 중에서는 좋은 대학이잖아요. 서울시립대를 보냈는데 근데 거기를 그만두고 들어간 곳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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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너머처럼 이렇게 책 읽고 사고하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의식의 가치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게 얘기하면서 사실 놀라웠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50, 60 넘어가야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그 퍼센트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 청년들. 근데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런 사실을 뭐 이 사람이 피게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봐서 알겠지만 바칼로레리아 그 프랑스의 교육 방식 에서는 사회의 이런 그 구조적인 모순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이거를 너희들 수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 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그 시위도 하고 길거리에서 그 선생님이 또 리드를 해. 그게 자유롭게 보장되면서 아이들이 사회의식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런 사회적 구조 모순, 자본주의의 모순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아까 지금 박주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굳이 그 되지도 않을 1%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밖의 영역이 얼마나 우리가 삶을 다양하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가. 그럼 뭐 책을 써서 그 독자들을 자기 같이 아군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 또 연극 하면서 또 뭐 이렇게 가수를 하든지 다양한 문화 활동, 뭐 미술을 하든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세계 예술의 중심이 되고 문화의 중심이 되는 까닭이 그런 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갖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굳이 1% 부자가 되는 것만이 재밌게 사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교육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주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그 방향을 알려주고 하는 거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뭐 부자가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총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걔들 직업이지 내 사는 거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 이게 사실은 교육에서 그렇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정신을 심어줘야 된다고. 근데 너도 나도 들어가지도 못할 그 1% 슈퍼리치 대열에 끼지 못하면 다 루저로 만들어보는 식의 0.001%입니다. 맞아. 0.001%야, 그거. 여기서 0.01%라고 아까 일부러 토마 피게티가 이렇게 통계를 보여주는 얘기가 0.01이면 퍼센트면은 0.0001이잖아. 그잖아. 100으로 나눠야 되니까. 예. 아주 극히 일부라고요. 근데 그거가 안 되면은 마치 루저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인가를 왜 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걸 아이들한테 인식을 못 시켜주는가 난 그게 안타깝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어린애들도. 선생님들도 읽어서 이게 자본주의의 특성이 어떤가를 알고 세상을 살아야 같은 조건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괜히 쓸데없이 나하고 상관없는 세계에 1% 여기 1% 세계라고 그랬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걸 억울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오광영 의원의 짐이 무겁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그거를 확산을 시켜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얘기해봐야 그냥 이렇게 네.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끝나지만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이렇게 라우드 스피커,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인식을 바꿔나가는 그 직업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잖아. 교수님, 요즘은 요새 예, 나오는 얘기가 지자체 장하고 교육감, 예. 저기 예를 들어 시장하고 교육감을 이제 러닝메이트 뭐 식으로 해갖고서 그냥 약간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이 다. 그런 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을 교육계에서 쥐고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적인 어떤 교육 정책을 들고 나온 사람은 절대로 그런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시장하고 러닝메이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교육계에서도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만이 정치계에 거물하고 연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감이 돼야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조희연 교육감하고 저기하고는 서로 앙숙이잖아. 옛날에 경기도도 그렇고 됐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교육개혁을 했다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로 나왔다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임명을 하겠지. 그러면 절대로 교육개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안정됐다면, 그러니까 프랑스 같이 이미 사회 전체가
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이미 교육 개혁을 당연시하는 사회라면은 그건 굳이 따로 교육감을 내보내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시장이 임명해도 아무 문제 없어.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이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사회가 변모하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역대 프랑스 총리들 대통령들 보면은 되게 그 혁신적이라고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데서는 굳이 뭐 불협화음을 일으켜가지고 따로 뽑아가지고 그 대치 전국을 가지고 교육 정책과 시 정책이 따로 가는 게 그 불협화음만 생기고 생산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 말이 맞아요. 사회가 안정되고 이미 그 교육의 어떤 개혁 이런 것이 그 일반 문화화된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보수가 정치를 잡으면은 교육은 완전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망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 누구야 이명박 때 그 사람 다시 앉혔잖아요. 이주호. 그 완전히 지금 거꾸로 다시 가잖아. 예. 완전히 뭐랄까 사립 재단을 위한 지금 교육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위험한 말인데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교육감 선거를 하면 지금처럼 따로 선거를 하면 시장하고 서로 엇갈릴 수가 있다. 그리고 선거를 하면서 선거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회적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교육을 망치는 거에 비하면 그건 껌값도 안 돼요, 사실은. 선거 비용 그까짓 거 들어봐야 뭐 10억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아끼려고 교육을 망쳐? 그럴 수는 없죠. 그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러닝메이트로 가자고 하는 건. 효율성을 따지자 이러는 거거든. 그 선거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뭐 정책적 불협화음을 줄이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인데 그거는 기득권 세력들이 늘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런 주장을 60년대부터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 이게 오늘 엄청 싸워서 교육감 그 직선제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대통령 오 직선제도 저절로 된 게 아니었잖아. 그것도 엄청 6.29 민주화 세력들이 피를 흘리고 만든 게 대통령제라고 우리나라가. 그잖아요. 대통령 직선제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독재 체제에서 그렇게 피 흘려서 싸운 거라고.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도 그게 피 흘려서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돌리고 싶어 하지,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은. 위원님 한 말씀 아까 하시려고 하시던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완전히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겠다라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런닝메이트가 되면은 결국은 이게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뿐만이 아니고 정당들도 교육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자기 비전을 갖다가 그 설명을 하면서 자기들의 지지를 호소하는데 시장 보지사랑 런닝메이트로 교육감을 뽑는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지방 교육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중앙 집중적인 우리 정부 내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속에서 교육 혁신이라든가 이루어내는 교육감들이 있는데 이제 그마저도 그냥 정치적 어떤 포퓰리즘 그런 데 다 녹아 들어가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 폐행 중에 큰 폐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요새 핫 이슈가 이제 교육부가 이제 뭐 윤석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 교육개혁 해갖고서 이제 그런 쪽이 나왔는데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판단을 못 내려갖고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그 한국의 교육 행정제도, 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그 논문들이 있어요.
나도 이제 교육행정대학원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그렇게 러닝메이트로 하자, 아니면은 그냥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심지어는 시장이 임명하게 하자,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 우리나라가. 예. 근데 이게 엄청 피를 흘리고 싸워서 얻어낸 게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이거를 없애자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다 해먹겠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왜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자는 얘기 했었잖아요, 한동안.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저렇게 그 권력의 신현 노릇을 하니까, 정말 검찰이 독립적으로 자기 수사에 충실하게 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함부로 대통령이 자르고 앉히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뽑고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지 사법권이 독립이 된다, 검찰 독립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한동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안 하려고 그러지. 노무현 같으면 모를까? 노무현 때는 그걸 원했죠. 근데 뭐 대통령이면 누구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이용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제는 사실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저기에서나, 어느 기관에서나. 학교에서도 아마 교장 선생을 선거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교사들이 선거로 뽑는다 그러면 정말 민주화 될 거예요. 근데 사립 재단에서 다 임명하지, 그거 싫어하잖아. 학교도 마찬가지지 뭐. 총장을 직선제로 하자는 게 지금 교수들의 염원이고, 근데 지금 다 국립대 빼고, 그것도 국립대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됐지. 이명박 때는, 박근혜 때는 저게요, 교육부에서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었다고. 간선제로. 그렇죠. 지금 직선제가 다시 된 거죠, 국립대만. 사립대는 아직 직선제 된 데는 몇 개 대학 안 되고 5개인가 몇 개밖에 없어요. 이화여대, 무슨 숙명여대, 몇 개 대학, 상지대 한 5개밖에 없고, 다 지금 간선제나 그냥 이사 임명제죠, 이사들이. 모건대, 한남대 다 추천만 하지 이사들이 다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에 의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게 민중의 염원이에요, 어디에서나. 그거는. 근데 러닝메이트니 무슨 뭐 임명제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독재적 발상인 거지. 별 얘기 다 하네, 네. 우리 형제 모임에서. 네. 다음 그래서- 주는 누구시죠? 네? 접니다. 부장, 아. 10부장. 네네. 구정날이라서, 지금 구정날은 힘들 테니 각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일요일에 9장, 10장 우리 우광희 의원이 하시기로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